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이 힘을 합쳐 벤처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네, 지난 9월 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17개의 창조센터 설립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성과도 있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한정훈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모바일 기술 관련 전시회. 한국 벤처기업들도 참가해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업들로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전시회를 와보니 중국에서도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서울, 대구 등 전국 17곳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각 지역 혁신센터는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연계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 지난 10개월 동안 250여 개 기업이 창업했으며 70여 개 업체는 300억 원의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이런 창조경제를 통한 성공 모델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전센터의 경우 미국 유명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지속 가능성이 문제인데 정부는 지자체와 대기업이 계속해 협업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각 지역별 강점과 후원 기업의 역량을 결합해서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오찬을 갖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한정훈입니다. 네, 9월 대구센터 설립 이후 이제 10개월 만인데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17개 혁신센터 어디에 설립됐고, 오늘 이 얘기 혁신센터 관련해서 동아일보 산업부 기자 김기훈 기자 모시고 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도 함께하고요. 어떻습니까? 17개 경제혁신센터 어디에 설립됐고 어떤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일단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기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삼성이 지난해 9월 15일 대구에 처음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한 이후에 예. 10개월 동안 15개 기업이 전국 17개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게 서울에 일단 CJ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는 롯데,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의 예. CJ, 인천의 한진, 그다음에 전남의 GS, 광주의 현대자동차, 경남 두산, 이렇게 쭉 전국 17개 지자체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17개 센터가 완전히 이제 구축이 됐는데요. 네.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성과 자체를 논하기에 앞서서 네. 추진력 정도의 높은 점수를 일단 줄 수 있겠다. 네, 왜냐면 추진력. 당초 시작할 때 이게 되겠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굴지의 15개 기업이 17곳의 센터를 일단은 설립을 했고, 이제 펀딩도 마무리를 졌습니다. 총액이 2조 2,284억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거는 다 모았다기보다 이제 앞으로 내가 내겠습니다라는 돈이 일단 2조 원이 넘었습니다. 혜택 정도는 이제 한 370여 곳의 중소기업에 받다고 하는데, 일단은 첫 관문을 열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가 관건일 것 같은데, 실은 이 혁신기업센터 만든 이유가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고용이 어려우니까 네. 취직시키는 대신에 이런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고용을 좀 회복하자는 건데, 좀 스타기업, 스타 창업이 좀 나오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단, 17개 회장단 초청해서 오찬을 하는데, 이 출범을 격려하는 자리잖아요, 결국은. 다 이제 센터를, 네트워크가 구축이 됐고, 예. 격려하는 자리인데, 그동안의 성과, 앞으로의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아직 성과를 말하기에는 좀 네. 이른 감이 있죠. 네. 지금 작년에 9월 달에 첫
그 센터가 완공이 됐으니까 이제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요. 네. 가시적인 성과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패러다임의 변화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 대기업들이 그 중소기업이나 이제 하청업체들과의 뭐 그 거래나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벤처기업과의 어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측면은 없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들이 주도하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패러다임 전환 얘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성과가 좀 나타날 걸로 보세요? 일단은 제가 계속 말했지만은 스타 창업 기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좀 모여서 한 3-4명 모여든지 뭐 10명 모여서 좀 획기적인 개발이 좀 나오고요. 이걸 대기업이 개발을 시켜서 자신의 이제 품에 떠안고 또한 중소기업을 뭐 투자해 준다고 해서 함께 상생하는 모습들. 이런 사례들이 몇 가지만 좀 나온다면 네. 이게 우리 대한민국 뭐 경제의 큰 틀을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누가 사례들을- 첩포를 예. 터뜨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한 벤처기업 청와대 사랑채에 입점하기도 했다라고요. 57랩이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예. 보석에 이렇게 뭐 예쁘게 네. 칠하는 옷을 입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워낙 이제 기술력이 좋으니까 청와대까지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직 이제 이런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스타 기업들이 계속 나오는 게 중요한데요. 아직 어떤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을 지금 논하기보다는 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면 그 농업 분야에서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농업 네, 맞습니다. 예. 네. 드론으로 뭐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아니면 양식이 되게 어려운 그 종류 가운데 장어가 되게 양식이 어렵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아주 편리하게,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었는데 이것들을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노동력을 좀 줄이는 대신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창조경제센터를 통해서 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창조경제에서 특히 이렇게 농업 분야가 강조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SK그룹도 그렇고 GS그룹도 그렇고 몇몇 기업들이 특히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네. 농업 분야에 있어서 이런 창조경제의 분위기를 결합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창조경제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뭐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 갑자기 농업이냐 하는 의아함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그래프를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17개 지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다는 얘기인데 각 지자체들이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매칭펀드 형식으로 돈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각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그 농민들이나 어민들 이런 분들이 바로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 지역과의 윈윈을 위해서 농업 분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네, 오늘 예정된 그 박근혜 대통령 예. 하고 17개 센터 대기업 오너들과의 오찬 간담회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좀 격려하는 자리가 될까요? 일단 네. 격려하는 자리가 되겠죠.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건이 하나 풀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17개가 다 완공됐다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총수들을, 대기업 CEO들을 부르고 그다음에 각 센터의 센터장들도 다 모셔다가 대통령께서 물론 격려하는 자리고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이 앞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7개 센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15곳이나 맞습니다. 방문을 해서 개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개소식 축사에서 특별히 강조한 단어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방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실 때마다 축사를 이제 하시는데요. 네. 거의 뭐 한 3만 8천 글자의 축사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지원이라는 단어가 100 이외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혁신센터의 어떤 벤처기업들이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곳이니까 창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도약, 스마트, 미래, 성장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단어들을 자세히 보시면 저 단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단어 6개를 다 하나씩 나와 있는 거를 다 모아두면 저게 바로 창조기업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네. 보여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딱 이게 보다 보면은요. 단어 네. 느낌을 보다 보면. 저 단어들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데 앞으로 걸림돌은 없습니까? 해결해야 될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상시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명박 정부 때 우리 녹색 성장, 녹색 기업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녹색 기업을 통해서 녹색 성장을 이룩한다. 근데 정권 바뀌면서 완전히 녹색자는 나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창조 경제를 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이뤄냈는데 이걸 여기서 또 이번 정권으로 해서 딱 끝나고 다음 정권 되면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면 너무 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2조 원 정도 펀드도 되고 매칭 펀드도 모였으니까 이거를 굉장히 좀 상설화할 정도의 좀 의무감 같은 것을 좀 부여해서 이게 뭐 단식 끝나지 말고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까지도 좀 쭉 이어지는 이런 항상성을 좀 유지하는 그런 대책도 함께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경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진주 같은 여름 어촌 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동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닷속까지 아름답다는 양양 남해마을과 또 맨손으로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속초 장사마을로 김희태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파도 소리부터 들리는 강원도 양양 남해마을. 긴 해수욕장과 항구를 끼고 있는 이 마을은 스킨스쿠버들에게 몇 년 전부터 인기가 높습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데다 양양공항도 인접해 있어 해양 레저를 즐기는 이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동해 바닷속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스쿠버 다이빙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바닷속에서 숨쉬는 법, 장비 사용법 등 이론 교육을 30여 분간 받습니다. 연약한 생물들은 저희가 약간의 터치만 하는 것으로도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빨리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무언가를 건드리지 않고요. 저희는 관찰만 하고 보고 즐기다가 나오시는 걸로 하실게요. 이어 수심이 얕은 해변으로 나가 실습을 합니다. 동작 하나하나를 바닷속에서 익히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점점 바닷속 풍경이 눈에 들어오면서 다이빙 재미에 푹 빠져듭니다. 해초 사이를 헤엄치는 물고기 떼는 손에 잡힐 듯 가깝습니다. 바닷속 산호는 마치 조각품을 전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온몸으로 동해를 만납니다. Very nice, it was a beautiful day. The water's a little cold. I've been scuba diving in a lot warmer places, but it's very beautiful down there. A lot of sea life. I'm glad I came out today. 남해마을은 해양수산부 바닷속 체험마을로 올해 선정돼 준비가 한창입니다. 다양한 바닷속 체험마을 시설들을 준비를 해서 많은 체험객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쁜 걸음을 숭어 한 마리가 계속 멈추게 합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싱싱한 횟감들을 빨리 식당으로 보내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둘 남해항으로 들어온 어선들은 오늘 수확한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참새우, 문어, 곰치, 오징어. 옛날만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작은 항구는 동해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고기 아파트라고 무슨 아파트? 여러 가지가 생선 아파트래요. 많이 나가, 여러 가지 많이 나가죠. 한여름 동해 바다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오징어. 항구마다 오징어들이 워낙 많이 들어올 때라 하루하루 가격 차이가 큽니다. 많이 안 나갔죠. 어제 19,000원 했는데 오늘은 일본이 11,000원 나갔죠. 동해안을 따라 이번엔 속초 장사마을에 와봤는데요. 이곳은 맨손 오징어잡이 체험으로 유명한 어촌입니다. 장사마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오징어 물회입니다. 배, 오이, 온갖 야채에 성게, 해삼, 멍게, 그리고 채를 썬 싱싱한 오징어. 동해에선 집집마다 마을마다
오징어 물회 비법 하나씩은 있습니다. 장사동 속초에서 나는 그 해초라고 있어요. 진농알이라고. 그걸 따서 그 같이 한천 그 묵에다 집어넣어서 같이 굳혀요. 그래가지고 그걸 건강식으로 물에다 같이 넣어주고 있어요. 물회, 구이, 튀김, 순대까지 오징어 요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시원한 오징어 물회 먼저. 이번엔 오징어 통구이. 진짜 맛있다. 마을 해변 맨손 오징어잡이 체험장엔 줄줄이 사람들이 대기 중입니다. 시작 신호만 기다립니다. 다리 쪽 보면은 이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물고 그러면 상처가 나니까 머리 쪽을 잡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네. 알았습니까? 네. 어린아이만한 방어 한 마리를 풀어놓자 긴장감이 더합니다. 드디어 시작! 저희 오늘 가족끼리 왔거든요. 그래서 엄마 막 물에 뛰어드셔서 막 옷에 막 담으시고 저희 신랑도 막 오징어 잡으면 저한테 막 갖다 주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 대어를 잡은 주인공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잡아온 오징어는 그 자리에서 회 구이로 맛볼 수 있는데요. 한여름 장사마을 해변은 즐거움이 넘칩니다. 체험한 과정에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한철 여름 한동안은 한 5, 6천 명 체험 현장을 왔다 가져갑니다. 탁 트인 바다, 시원한 바람, 바닷속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 한여름 팔딱팔딱이는 오징어를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어촌. 또 가고 싶은 장사마을, 남해 마을입니다. 네, 오징어 맨손 잡기 축제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속초에서 짜릿한 손맛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수입차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10대 중에 2대는 수입차라고 하는데요. 국내 수입차 시장이 이처럼 커지면서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수입차들의 전략 알아봤습니다. 1인 1차 시대, 그리고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수입 자동차. 이른바 슈퍼카라 불리는 초고가 자동차도 이제는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동차를 좋아하세요? 지난달 국내 수입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6%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수입차 판매사의 마케팅 전략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유명 수입차 브랜드 M사에서 국내 최초 모터쇼를 마련했습니다. 고성능 모델부터 럭셔리 모델까지 자동차 마니아들이라면 놓치기 아까울 만큼 다양한 자동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수입차를 향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 많은 이들이 모인 가운데 유독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야, 그게 손에 또 살짝 감기네. TV로만 봤던 차들을 직접 만나보고 또 시승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자동차라 그런지 저도 꽤 욕심이 났는데요. 언젠가 이런 모습으로 도로를 달릴 날이 저에게도 오겠죠? 한편 같은 시각 행사장 밖에서는 자동차 마니아들이 가장 열광한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운전면허만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를 직접 타볼 수 있다는 것. 제가 장롱면허 10년 차긴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는 놓칠 수 없죠. 근데 엑셀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면허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거 시승은 지금 일단 안 되고요. 결국 뒷자리에 타게 됐지만 나름 편안하게 시승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고급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이 여유로움. 아마 모토쇼에 온 다른 사람들도 저랑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겠죠? 언제 이런 걸 해보겠어요. We wanted to do something really innovative, go to a different place and holding our own motor show. And by holding the motor show, we want to show our vehicles, the new vehicles we have out on the market. And also, this is our brand. We want to offer first-class service to our customers. We have quite some nice entertainment. 이번 모토쇼의 특별한 점은 입장 방식부터 다르다는 건데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입장권을 배부하는가 하면 모니터를 통해 서킷을 간접 체험해볼 수 있는 레이싱 게임은 물론 DJ와 함께하는 신나는 파티까지. 이렇게 젊음의 열기가 물씬 풍기는 이유는 수입차 판매사의 마케팅 전략 때문입니다. 국내에 수입차가 개방된 것은 지난 87년, 이후 판매량은 해마다 증가해 왔는데요. 국내 수입차 누적 판매량이 지난해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수입차가 처음 들어올 당시 이미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유명 브랜드들. 덕분에 별도의 마케팅 전략 없이도 국내 시장에 유입되기 수월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수입차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 자연스레 수입차 딜러들 간의 경쟁 구도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게다가 수입차를 구매하는 평균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2030 세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앞다퉈 내세웠는데요. 유명 수입차 브랜드 중 하나인 B사는 드라이빙 센터를 통해 친근한 이미지와 접근성을 높여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또 A사는 젊은 커플들의 체험을 통해 신차 홍보는 물론 젊은 소비자의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신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것 못지않게 기존 고객들의 관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인데요. 이번 모토쇼에서 동호회 회원들의 튜닝카를 선보인 것도 기존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 전시된 차량을 구경한 후에는 온라인 투표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떨리는 사람은 바로 이분들이 아닐까요? 되게 많이 찍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니까 되게 좋네요. 그래도 옆에 차들도 쟁쟁한 차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뭐 열심히 주변에다 얘기해가지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토쇼의 하이라이트, 자동차 옥션. 공식 딜러사에서 검증을 마친 중고차를 20여 개의 순정 부품으로 업그레이드한 튜닝카가 경매에 출품됐는데요. 사용된 부품 비용만 무려 2,200여만 원. 같은 차종의 중고차 시세는 3,600만 원. 여기에 특별한 튜닝까지 더해졌으니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요. 예상가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일단 들어보려고요. 제가 맞을 겁니다. 1,800만 원부터 시작된 경매가가 순식간에 배를 뛰어넘고 세상에 하나뿐인 자동차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접전 끝에 최종 낙찰가 4,050만 원. 높았던 열기만큼이나 높은 가격이네요.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수입차의 마케팅 속에서 출시되는 차들도 점점 젊은 감각을 뽐내고 있는데요. 젊어지려는 수입차의 변화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의 변호인들이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사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인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한 사건들, 김태현 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예, 요새 사실 변호사업계가 불황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없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공교롭게도 지금 문제가 되는 세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런 것일까요? 먼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홍준표 지사, 어제 변호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요, 아마 정관예우 문제가 불거져서 그럽니다. 홍준표 지사가 최근 선임한 이철희 변호사는 소위 말해서 지난 2월 달에 법복을 벗은 따끈따끈한 정관 변호사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지사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현용선 부장판사와는 최근까지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야, 이거 정관이혼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건 너무한 건 아니냐, 이런 좀 비판적인 소리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부담을 느꼈 나머지 이철희 변호사가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임분 교수 사건의 변호인도 사임을 했는데요. 임분 교수 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3대 로펌 선임했으니까 나는 금방 빠져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피해자가 얘기를 하곤 했죠. 하지만 변호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 너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돼서 변호인 측으로서는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우가 굉장히 재밌는 경우인데요.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 80대 노인이 범인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 수사의 허점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가족들과 피의자 본인이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변호인이 사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고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인은 아무리 흉악범의 재판이라도 이왕 맡은 이상 끝까지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사건은 각기 다른 이유로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세 사건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유들이야 제각각이겠지만 변호사들이 모두 사임하거나 사임 의사를 표명한 세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곽수정 경제학 박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세 분도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렇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 측 변호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번에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다음 달 1일부터 재판장과 뭐 연관이 있다고 하는 변호사들은 좀 이렇게 제척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좀 제외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바뀌게 된다면서요? 그 관계는 어쨌든 홍준표 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인 사건인데 네. 대중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이제 이철희 변호사 같이 막 이렇게 딱 된다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제 홍준표 지사 측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따끈따끈한 변호사다 했는데 어제 아래 법복을 벗었는데 초반에 사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크게 돈도 안 되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구설수에 오르내리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의를 했는데 어찌됐든 사의 표명한 것은 잘 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앵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중앙지법원에서 제도를 좀 다시 바꾸자는 거죠. 이렇게 재판장이랑 변호사가 대학 동기거나 연수원 동기 이런 경우에 재배당한다. 변호사 교체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피의자한테 야, 그 변호사 선임하지 마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법원에서 사건에 재배당한다는 거죠. 네. 부장판사는 이제 재판부를 바뀌게 되면 정관 변호사 선임해도 소용이 없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 변호사를 사임을 요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홍준표 지사가요.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를 굉장히 잘 선임했어요. 그러니까 저 이철희 변호사뿐만 아니라 네. 지금 실질적으로 성물에 총괄하시는 분이 그 예전에 내곡동 특검했던 이광범 변호사가 지금 담당을 네. 하고 있는데 이광범 변호사가 저희 법조계에서는 워낙 유명한 분이고 속된 말로 가장 그 핫한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큰 형사 사건에서 모든 피고인들이 선임하고 싶은 제 1순위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선임하신 거 보고 제가 홍준표 지사 역시 재판 대응에 적절히 어떤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네, 첫 재판부터 굉장히 치열하게 이 홍준표 경남지사 측 준비한 게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홍준표 경남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얘기가 현재까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법정 공방 길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법정 공방도 길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검찰이 무슨 카드를 꺼낼까 하는데 검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병판 준비기일 때 이거 빨리빨리 진행하자. 왜냐하면 늦게 진행하면 참고인들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 좀 제가 의혹이 좀 꺼림직한 것이 아니 그 어차피 몇 년 전 일이니까 몇 달 늦게 진행한다고 증인이 몇 달 진행한다고 더 잊어먹고 덜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근데 검찰 저렇게 빨리 하자고 하는 것이 혹시 검찰 입장에서 이 증인 진술 말고는 다른 거를 못 찾는 게 아닐까. 네. 아마 홍준표 지사가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을 텐데 글쎄 재판 과정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지사 워낙 또 이런 거에 강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임분 교수의 경우도 변호사가 변호 업무를 포기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임분 교수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130만 원 줬다고 해서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좀 피해자 네.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받지 못한 급여만 지금 6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잠깐 일단은 돈을 일부러 좀
일부 일각에서 알려주기는 1억 정도로 공탁을 했다는 것 같고, 그건 보다 나온 부분이고, 네. 그 공탁금을 피해자가 찾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피해자 측 주장은 자기가 지금 받지 못한 금액 한 600만 원이 훨씬 넘는데, 네. 내가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받았으면 미지급 급여 빼고 하면 실제로 위자료로 받은 거는 한 13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피해자 측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저 임분 교수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미 1억 원을 공탁한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자 측 주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팩트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서 미지급 금여가 얼마고 실제로 1억 원의 공탁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일단 피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내가 현재 받은 돈 중에서 미지급 임금 빼고 나면 실제로 위자료 몸으로 남는 거는 130원밖에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1억 원 공탁에 대해서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농약사이다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가 22일에 돌연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신문도 지금 피의자 쪽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들이 이렇게 사건을 맡았다가 포기를 하게 되면 수임료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하고요. 이게 이제 변호사가 맡아다 이제 그 고만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돈 문제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냥 뭐 다른 변호사들 보면 저는 방송 나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어차피 변호사들도 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돈 문제가 당연히 깔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피고인이나 의뢰인들 핸들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사건 같은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걸 내가 무죄로 주장하고 끝까지 다툴 거냐,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자백하고서는 선처를 구하가, 이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초반에 이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피의자랑 변호인이 완전 틀리게 되면 변호인 입장에서 이건 분명히 당신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럴 바에야 빨리 우리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당신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피고는 무슨 소리냐, 증거 뭐면 난 안 했다고 끝까지 버티게 되면 이게 변호사가 핸들링 할 수가 없거든요, 사건을. 그렇게 되면 아유 나 돈도 줄 거 모두 싫으니까 그만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공탁금 말씀하셨는데 저 궁금해서요. 네. 1억 원을 갖다가 임분교수 네. 1억 원을 공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공탁금 규모는 액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왜냐 그러면 저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넣는 건지. 자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비 같은 경우에 액수가 딱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사기, 횡령, 재산가액이 딱 나오는데, 예를 들어 성폭행 같은 게 같이 공탁금이 애매한데, 그 성폭행 입은 피해자를 피해고 돈을 어떻게 환산합니까? 환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피해자가 피해 금액에 공탁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뭐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탁금 뭐 거는 거는요, 그건 뭐 형량에 별 상관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용서를 받고 합의를 해놓은 게 중요해요. 돈 갖다가 법원에 맡기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임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승소할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문제가 더 큰 문제인가요? 아까 여러 가지, 그 사람마다 틀리죠. 그러니까 돈 네. 문제는 또 걸려 있는 거고 항상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거 뭐 제가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회계사도 그렇고 외교 카운셀은 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걸려 있는 거고, 승소 가능성도 먼저 잘 지적하셨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핸들링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피고인한테 최대한 유리하다라고 변호사는 판단하는데, 피고인과 그걸 보는 시각이 틀리면, 민사사건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형사사건의 경우는 굉장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봤을 때는 이거 기록을 봐도 이건 도저히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이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자백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성폭행범 예를 들어 DNA 나왔는데도 끝까지 안 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야 이거 어차피 해봐야 고생은 고생대로고 나중에 결과는 안 좋고, 결과 안 좋으면 욕 들어간 건 사실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흥행에 임신까지 하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배우 전지현 씨. 광고주들의 사랑까지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주류 업체가 임신에도 불구하고 술 광고를 계속 찍겠다고 밝혔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임신 사실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다 기뻐하고 팬들도 이제 했는데, 당시에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이 광고 업계였고요. 왜냐하면 이제 임신한 경우엔 기존의 전지현 씨의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별 문제들 없었는데 딱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게 이제 롯데 주류와 관계가 돼 있는 클라 땡땡 그 맥주 광고였는데, 한 이틀 만에 아마 입장 정리가 깔끔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도 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 측에서 전지현 씨의 이 계약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이유를 말했는데, 이제 여성 고용, 즉 여성 채용과 교육 강화 문제에 있어서 명분이 있다.
또 하나 대한민국의 출산 육아 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전지현 씨가 이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데주류와의 관계는 이어가겠다라는 입장 밝혔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CF를 찍게 되느냐 아마 술 광고에도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시는 장면은 안 나오고 옆에 앉아 있다든가 어떤 팀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뭐 그런 식으로 씬이 바뀔 것 같은데 실은 이제 이게 나오기부터 바로 또 시민단체에서부터는 반발도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임산부가 어떻게 됐건 좋은 의미로 여성 고용 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본의 아니게 임신을 해도 어느 정도 한두 잔 모금에 술은 괜찮아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없이 하나의 이제 전지현이라는 빅스타를 잡기 위해서 롯데 측에서 그런 계약을 유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찬반의 여론이 붙었던 것이죠. 네, 기업 측에서 밝힌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네. 여성 인력 채용 증대, 네. 교육 강화, 출산 및 육아 지원. 어떻습니까? 이게 좀 납득할 그게 임신을 했다고 해서 자르면 안 되니까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성이 결혼이나 임신을 해서 어떤 일에서 밀려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는 좋아요. 근데 롯데 홍보팀 마케팅 글을 참 잘 쓰시네요. 얼마나 고생할 수 있겠어 저글을 만들어내 보도자를 만들라고. 야 어떡하지? 답은 하나거든요. 전지현 씨의 상품, 그러니까 제가 롯데 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제가 롯데라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전지현 씨의 상품 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어제 영화 개봉했잖아요. 저기 뒤에 화면 나오죠. 저도 봤거든요. 예, 암살이죠. 제가 봤을 때 이거 대박 납니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전지현 씨 상품 가치 올라갈 거 더 갈 거 롯데 측이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롯데 입장에서는 모델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건 기업 경영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임신한 여성의 뭐 어쩌고 뭐 그 멋진 말로 만드시려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신 건데 저는 롯데 측이 잘했다고 봐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야 모델의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붙잡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임신과 술은 상극인데 이런 부분에 좀 지적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지나친 상술 아니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 미국도 오래 생활했지만 한 번도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임신한 상태에서 주류 광고에 나왔다는 걸 제가 듣도 보지도 못했고요. 두 번째는 저걸 갖다가 여성의 어떤 그 육아 문제라든지 연결시켜서 또 홍보를 했다는 것도 참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대단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광고 시장에서 너무 저런 유명 연예인들만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좀 따지고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TV라든지 영화라든지 다른 매체에도 충분히 수입을 벌일 수 있는데 저런 광고까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롯데 같은 이런 대기업도 저런 유명한 연예인을 갖다가 놓을 수 없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맞들어졌기 때문에 저런 광고가 계속되는 건데 임신 상황에도 저런 거를 조금 다른 배우나 연극 배우나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CF 자리는 좀 이렇게 비워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롯데 측 얘기는 그러니까 전지현 씨가 임산부를 감안해서 지금 화면 나오면 술 마시는 자고 술 들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건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현 씨의 예쁜 그 라인만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최소한 그렇게 해가 임산부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최대한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한 거고, 그래서 전 임산부 사회단체 얘기도 뭐, 이런 뭐 이해는 가는데, 아니, 근데 우리나라 임산부들이 바보가 아니고, 근데 전지현 씨가 임산부 때 맥주 광고 나왔다고 그걸 보고서, 임산부는 술을 마셔도 되는구나, 라고 마시는 임산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좀 지나친 걱정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롯데 측은. 전지현 씨한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지현 씨가 이제 사태 여론 좀 추이를 보고요. 아마 전지현 씨 스스로 뭐 갑으로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 뭐 위약금 문제는 실은 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지현 씨 광고 출연 이후에 이 클라땡땡이란 맥주가 대박 중에 대박을 쳤거든요. 네네. 터프한 맛. 그러니까 이미 기여도 있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의 여부를 따라서 전지현 씨 스스로가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약간 비주류라서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서 우리 술을 즐기는 분들한테 여쭈고 싶은 게 저런 광고 모델이 나와서 술 선전을 하면 술맛이 없던 술맛이 더 생깁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정말입니까? 우리가 주점 가보면 주류 회사에서 주는 달력들 보면 미인들 비키니 차림으로 이렇게 술 광고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걸 쳐다본다 해서 술맛이 더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술 프로들 사이는 이제 입소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마시죠, 정철진 우리 평론가가 이 소주가 맛있더라 이러면 저도 같이 먹게 되고 이런 입소문이 강한 것이지 광고를 한다 해서 뭐 이렇게 더 늘어난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안 봐집니다. 네, 롯데 측에서는 어쨌든 전지현 씨가 맥주 광고를 맡은 다음에 그 대형 마트에서 맥주 판매 점유율이 1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전지현을 놓칠 수 없는 롯데의 입장도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드게임을 하면서 간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곳을 보드카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보드카페에서 카지노에서 금전을 환전해 이용하는 칩까지 이용돼 베팅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결국 이게 도박장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최근 3년간 계속 네. 나왔던 얘기긴 한데요. 이제 네. 보드 카페라고 그래서 그 카페에 가면은 우리 옛날에 했던 부루마블 같은 게임 하면서 차 마시고 그러는 건데 요즘은 이제 여기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시간에 3,000원, 1시간에 뭐 4,000원 정도 하고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 테이블에서 사람들끼리 4명, 5명씩 모여서 뭐 포커를 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도박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업주 입장에서는 카페 업주 입장에서는 시간당 뭐 3,000원씩 5명씩 받고 중간에 음식 팔고 뭐 이게 5시간, 6시간 가면 웬만한 PC방 이상의 수입을 얻기 때문에 이 보드 카페가 이 소위 말하는 중저가 도박판으로 바뀌고 있는데 핵심은 여기 손님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대거 입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네. 바로 이 고등학생에까지 이런 스포츠 도박이나 네. 아니면 불법 도박이 스며들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도 예. 제 주변에도 보드카페에서 어저께 카드 쳤다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카드 네. 좋아하시는 분. 저는 뭐 카드 안 치는데 잘 못해요. 근데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저게 단속이 안 되거든요. 저 단속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만약에 경찰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가면은 다 보도하고 있고 예. 칩 가지고 카드 치고 뭐 친구들끼리 와서 보드카페에서 지금 보드게임 하다가 심심해 카드 치는 뭐가 안 됩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도박판은요 현금이 오가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보셨지만 근데 저기는 칩으로 가지고 하고 나중에 밖에 나서 본인들끼리 뭐 경산하기 때문에 저거 경찰에 단속이 안 되는 거고 뭐 성인들끼리 가서 친구들끼리 가서 친목을 도박해서 하는 거를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문 도박꾼들은 사실 보드카페 가지도 않고 사설 도박장 가는 것이고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건데 문제는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그게 아무 친구들 친목도 몰라도 그건 얘기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출입 그렇다고 해서 보드카페가 지금 고등학생들 보드카페 자체를 출입시킬 수는 없거든요. 보드카페 엄연히 보드게임 하는 곳이니까. 근데 결국은 보드카페 업주들이 고등학생들 들어왔을 때 그냥 보드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카드라는 경우도에 대해서는 그거 좀 카페 주인 입장에서 제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는 없죠, 저건. 그 전정설 교수가 2009년도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 청소년들 2,000명 대상으로 광주 지역인데 네. 한 1,400명이 도박을 해봤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73%가 넘는 응답률을 기록을 한 거죠. 이 중에서 11.4%가 중독증이 있다라고 또 판명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전 사회적으로 불황도 겹치고 해서 물론 4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소년들에게 점점 이런 그 도박 또는 그 일확천금의 꿈이 뭐 퍼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회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고등학생이 일부 보도를 보니까 고등학생이 1억 5천만 원을 잃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등학생의 불법 도박 중독 굉장히 심각한 사회 현상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예, 번호판 바꿔치기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원 직원의 마티즈 차량. 예. 그 CCTV 영상과 좀 다르지 않느냐, 실제 마티즈 차량. 네. 논란이 됐는데요. 어제 경찰이 이에 대해서 실제 실험을 한 부분을 공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1999년식 마티스 한 10여 대를 가지고 같은 재현을 한 10여 차례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실제로 보셨던 것처럼 초록색의 번호판이 마치 흰색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경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번호판 색깔이 틀리다. 예. 지금 하나는 녹색이고 하나는 하얀색. 하얀색이고. 그 실제 현장에서 발견됐던 것은 초록색이었고 CCTV에 찍혔던 건 흰색이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경찰이 어제 해명을 한 거죠. 네, 아침 6시 8분 그 실제 같은 그 시간대에 했는데 뭐 경찰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 빛의 반사나 굴절 정도에 따라서 하얀색으로 보였다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또 폭이 좀 안 맞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어제 경찰 발표로 상당 부분 뭐 이 논란은 좀 해소가 된 게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근데 하지만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직도 의혹을 좀 감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한 걸 보시죠. 예. 네. 실험 조건이 다르다. 그리고 제3자가 참여하지 않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한 실험일 뿐이다라는 이유로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이게 그 실험도 사기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전병헌 최고가 믿겠습니까? 제 얘기는 계속 의혹을 이제 확산시키고 뭐 판을 키우려고 하는데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저 얘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차가 다른 차로 갑시다.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전병훈 최고원이 의혹 문제의 핵심을 찔러서 의혹을 제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은 민간의 사찰을 우리는 이러이러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저분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라든지 심지어 예전에 뭐 유병헌 사태 때 보면 저도 타살 그때 주장했지만 뭔가 나름대로 근거는 있었거든요. 뭔가 풀 썩는 게 이상하다든지 예. 그런 걸 뭐 하나 던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차가 이상하다. 그래서요? 차가 이상하면 뭐가 어떻다는 거죠? 아무런 핵심 문제의 본질과 상관없는 주변 거를 가지고 계속 던지고 있는데 전병훈 최고위원 일개 근데 초선 의원들은 야당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럼 당의 이 나의 행동들이 당에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게 의혹 제기해가지고 차가 틀린다 한들 그게 이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 없는 건데 주변 것만 가지고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글쎄 저게 전병훈 최고위원과 당에 도움이 될지는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네. 네, 여야는 이처럼 국정원 직원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 진실규명 둘러싸고 연일 치열한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국정원 관계자들을 이런 가운데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이유 들어보시죠. 국가정보원은 현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네, 30가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혀 피드백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유로 검찰을 고발한 건데요. 자료 제출을 안 했다. 그러니까 그건 여야 공방 아닙니까? 정부에서 보든지 국정원 현장에 가서 보든지 그 두 개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 공방이죠.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자료를 안 보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정원 와서 보세요. 그다음에 국정원장은 본회의가 아니고 정부에 나와서 충분히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다수의 여론도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냐 뭐 이건데 30건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있고 의혹 때문에 검찰에 고발한다. 글쎄 그거는 저에게도 저건 정치 공세지. 사건에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진짜로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그걸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어떤 공세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어제는 또 고발 대상에 대해서도 혼선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뭐 전현직 국정원장 다 고발하겠다 했다가 또 말이 바뀌었고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고. 어처구니 없다는 느낌이 왜 그러냐면요. 네. 문제의 본질이 사건이 뭔지 모르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발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면 뭐 정철진 칼럼니스트가 무슨 죄를 진 것 같으니 무슨 죄로 처벌해 수사해 주십시오. 이게 고발의 요지거든요.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뭘 잘못했다는 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무슨 죄로 고발을 하죠, 이걸? 민간의 사찰죄요? 증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 국정원장은 왜 고발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이 했을 거다. 이거 원세훈 네. 국정원장 얘기인데 원세훈 국정원장 이게 뭐 2012년 막 이럴 때 대선 때니까 대선 직전이니까 그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책임자였으니 원세훈 국정원장을 피고발인에다 쓴 건데 무슨 혐의를 썼다라는 거죠. 그게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안철수는 전문가 아닙니까? 들어가서 본인이 보면 되잖아요. 자료 제출하는데 국정원이 왜 자료 제출 왜 합니까? 야당은 지금 국정원이 뭐 하는 기관이고 국가 기밀이 뭐고 안보가 뭐가 하는데 기본적인 생각조차 없는 겁니다. 국정원이 왜 그 자료 30초를 야당한테 던져줘야 되는 거죠? 그거 세상에 오픈되면 그 뒷감당 누가 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을 와서 보라는 거고 봐서 안 나오면 그러면 그 다음 스텝 가자는 건데 아니 바이러스 전문가 백신 전문가가 그거 안 가고 기자회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국정원 의혹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